그 시간에 술 먹고 이러면 정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하고 싶은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아침마당 전북 KBS에서 하는 생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래서 그건 잠깐만 소개를 하고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을 잘하려면 저는 이제 6가지 잘해야 된다. 6가지.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말의 용량, 크기가 커야 된다. 할 수 있는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말을 시키고 말을 하라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그게 없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뭐 해야 하는 말이 뭘까?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서 해야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뭐 부사장님 또 사장님은 사장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집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부모로서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밥값하는 거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팀장이다. 그러면 팀원들이 팀장에게 기대하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보고하거나 발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걸 뭐 보완해 준다든가 아니면 팀장 회의에 가서 우리 팀을 대표해서 다른 팀장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위에 임원에게나 뭐 경영진에게 할 말은 또 해야 되는 거죠. 팀장으로서. 근데 자기가 이제 위에 가면 위에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하면 찍힐까봐 이것저것 재고 뭐 이렇게 하면 해야 할 말을 않는 거고 자기 역할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해야 할 말을 못하면은 제가 모신 분들은 어쨌든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려면은 그 시대도 읽어야 되고요. 좀 멀리 내다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국민들께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나라를 대표해서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해야 할 말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사고 안 치는 거죠. 실수 안 하는 거죠. 누구에게 뭐 상처를 주는 말, 작은 것, 뭐 그런 것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말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그게 심각하죠. 그거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골로 가죠. 100번 잘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아주 다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뭐 여러 예를 들고 대표적으로 저는 험담, 뒷담 그거요. 그거만 안 해도 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모신 분들은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 보면 크게 세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간절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이루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 말을 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고요. 또 그 말을 하면서 또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결국 이뤄내거든요.
이제 그 말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깨우치는 사람도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이루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뭘 해서 뭔가를 일가견을 갖게 되면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나누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기 주변이건 하여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연애할 때 연애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자녀를 두게 되면 또 자녀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어찌 됐건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건, 아니면 뭔가 나누고 싶은 말이 있건, 아니면 이루고 싶은 게 있건,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게 없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그 어찌 보면 쭉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의욕도 없었고 즐겁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으니까 이제 에너지도 없고, 뭐 대통령이 보기에도 알 수가 있죠. 얘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애구나. 그래서 자네는 뭐 정치하지 말게,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또 해야 할 말을 대통령이 뭘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네는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뭘 했나,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다 제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고 이게 그걸로 이제 손해도 보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었고, 또 해야 하는 말도 안 했고, 해야 하는 말도 안 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말을 안 하니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안 하고, 그거에서 좀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섯 번째는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남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됐을 때 점수를 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을 할 때는요, 해야 하는 말이 있죠. 기본 메뉴로 있고,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그 하고 싶은 말이 먹히질 않아요. 거기에 반드시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섞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도 있을 테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대통령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수도 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그 연설을 높이 평가는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우리는 그래도 위로는 받았어요. 위로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그건 좀 저는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위로받고 싶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어루만졌다. 뭐 다른 부분은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대통령이야 국민이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 대화 상대죠. 그게 직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러면 그걸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지금 처지가 어떻고, 심정이 어떻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관심이 있고, 그들의 어떤 그 지금 상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 그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점수를 따고, 그 딴 점수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저는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뭐 대통령이나 회장의
연설문 그게 말이잖아요. 그걸 써주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했던 것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하고 싶어 말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듣고 싶어 하는 말의 비중이 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늘 말을 해서 그리 점수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말하기 전보다는 말한 후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하고 점수를 많이 잃을 때가 많았죠. 손해보는 줄 알면서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 리더가 아니다. 영합하는 거다.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자리고, 점수 잃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라크 파병해야 된다. 한미 FTA 체결해야 된다. 자기 진영에서 싫어하는 말도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자리다. 어떻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할 수 있냐.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이 두 개의 어떤 데서 무게 중심을 잡는 거,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늘 상인의 그 현실 감각과 선비의 문제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랬던 분이시죠. 그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가 뭔지를 알고, 뭐 지금 대통령 보면 뭐 장인 여론 뭐 이런 거 지지도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6번째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되게 잘 안 되셨죠. 되게 힘들어 하셨고 듣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 자리에 가면 듣는다는 게 사실은 잘 들으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챙길 수 있고요. 남한테 이게 많이 들으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용량을 키울 수 있죠. 오늘도 지금 다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리에도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잘 들어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듣기만 잘하면은 해선 안 되는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점수 잃을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면, 이게 누구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내가 해주면 좋아하겠구나,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듣기의 바탕색 위에 이 말이라는 자기의 말을 그냥 성기게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게 우리의 말하기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값을, 디폴트 값을 듣기에 두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왜 우리가 말을 하게 됐을까? 언어를 사용하게 됐을까? 우리 인간이 말로 누구를 뭐 이겨먹고 말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말을 했을까?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냥을 하고 뭘 할 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이제 처음에는 눈빛으로 신호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말이라는 걸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은 그 협력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지금의 말은 이제 경쟁의 도구가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혼잣말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금 얘기한 어떤 협력, 소통 이전에 자기 맺힌 거를 스스로 풀고
저는 생각한다는 게 혼잣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혼자 생각을 한다고 그럴 때 사색하고 뭐 성찰하고 이게 결국 자기와의 대화고 결국 혼잣말입니다. 말의 출발은 나는 거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 엄마한테 배웠죠. 처음에. 엄마가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냥 말을 하셨죠.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을 배웠구나. 그분들 연설문을 써드렸지만 뭐 김호중 회장님 연설문 써드렸지만 그거는 글이 아니고 말이었고 연설문은 말이죠. 그 두 대통령님이나 회장들이 이렇게 글을 고쳐주셨는데 그건 나한테 말을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찌 보면 말은 배우기가 참 힘든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고쳐주면서 제가 그것도 10년 넘게 배웠던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분들 말을 써드리기 위해서 늘 그분들 말을 들으면서 그분들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챗 GPT가 사실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은 거죠. 그걸 이제 문자로 입력이 됐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떤 앞에를 하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밥을 하면은 먹었다가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거를 그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부터 대통령이 이렇게 한 문장을 던지시면 운을 떼시면 저는 뒤를 이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챗 GPT 같이 대통령의 말을 늘 듣고 살고 대통령이 쓰신 글, 책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계속 그것만 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젖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이 이렇게 된 거죠. 입력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내가 말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내가 지금 진화하고 있구나 챗 GPT 같이 하루하루 지금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구나를 몰랐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엄마한테 말 배운 이후에 보통 사람들은 말을 안 배우는데 저는 배우고 있었구나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혼잣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직장에 가서도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누군가 말을 시킬까봐 정말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 가질 않아요. 말을 안 는다고 해서 그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안에서 맴돌죠. 괜히 혼잣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남 앞에서 말 못하는 말을 혼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혼잣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말의 어떤 연습 같은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저 되게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친척 집에 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자신감도 없고요.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존감 낮았던 게 직장 생활 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요. 노력해요. 내 수준을 내가 낮게 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그걸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남은 사람 두 번째로요 인정 욕구가 강해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남의 인정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칭찬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럼 칭찬 받기 위해서 잘 비유 맞추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해야 하는 거, 하라는 거, 시키는 거 이걸 잘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자존감 낮으면 자신감도 없고 늘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고요. 남에게 잘 맞춰주니까 남들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그 직장 생활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존감 높고 자신감 만만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건넘기도 하고 윗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눈에 좀 거슬리게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잘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튀지 않고 저는 이게 제 정체를 드러내거나 이런 게 그게 너무 약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남들 보는 데서 열심히 뭘 하면은 나중에 야, 너 그렇게 하고도 그것밖에 안 돼 결과가? 너 이렇게 어제도 밤새도록만 이게 갖고 온 게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소리 들을까봐 오히려 숨어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남들보다 노력을 더 하는 겁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게 오히려 직장생활 하는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그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저한테 의지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 말이나 이런 거에서 막 남을 이기려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는 데서는 늘 이렇게 양보하고 뒤로 빠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결국 말은 경쟁이 아니고 협력이고 뭐 그런 면에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쭉 그런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제가 그 9년 전, 만 9년 전 이제 10년 차인데 그때부터 이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또 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책을 8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7권째까지는 이제 출간이 됐고요. 8번째 책은 창비에서 나오는데 지난달에 다 써서 이제 넘겼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는 처음 5권은 글쓰기 책을 썼고요. 첫 책이 대통령의 글쓰기였고 6번째, 7번째 책은 말하기 책이었습니다. 어른답게 말합니다가 말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고 다음 책은 이제 창비에서 나오는 것은 공부에 관한 책이고요. 그 다음 책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9번째 책인데 이제 인간관계 책입니다. 인간관계 책인데 사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9년 전부터예요. 남의 글을 쓰는 건요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 듣고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걸 쓰면 다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왜 자네 글을 쓰나 이게 뭐야 지금? 됐어. 그리고 저는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건 그분들이 아는 걸 써야지 내가 아는 걸 쓰면 안 되고요. 그분들의 생각을 써야지 내 생각을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글쓰기가 아니죠. 그냥 읽기 듣기죠. 당연히 말은 안 했으니까 말하기는 안 했던 거고. 근데 이제 9년 전부터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게 52살 때였습니다. 뭐 여러 이유도 있어요. 위암 선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또 그 생활에 너무 내가 막 공황장애 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게 그런데 봉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 그만두고 처음에는 뭐 이런 강사를 한다거나 저자로 살아야 되겠다 추워도 그런 생각 없었고 아내가 이제 200만 원은 벌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월 200은 벌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찾은 데가 이제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 주 3일 근무하기로 하고 월 150만 원 받기로. 그분도 이제 전주 분이세요. 메디치라는 출판사인데 이제 거기서 받아줘서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저기 전주대 역사교육과 나온 선배인데 그분과 인연은 저 국민의 정부 때 그분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잠깐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거 나간다고 일찌감치 그만두셨고 그 뒤로 선거를 한 서너 번 떨어지셨죠. 전주에도 출마하셨고. 근데 이제 출판사 메디치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지금은 사옥도 갖고 있고요. 서울 한복판에. 거기에서 최고 히트작이 대통령의 글쓰기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9년이 넘었는데 그걸 출발점으로 이제 출판사가 뜨기 시작했고요. 그분 밑으로 가서 한 1년 반 편집자 생활하고 그때까지도 책 쓸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한번 책을 써봐라. 그래서 2달간 이렇게 유급 휴직을 해줘서 쓴 책이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고 그거 쓰고 나니까 이제 그럼 강의도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강의도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살아보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했던 이유, 글을 못 썼던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쓸 말이 없고 할 말이 없어서. 다른 어떤 그 말재주나 어떤 글로의 스킬이나 저는 그거는 지금 이렇게 한 10년 차 돼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할 말, 쓸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셨던 분들은 그걸 잘했구나. 그분들은 4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4가지를.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두 분 다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대학 안 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독서를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감옥에 한 6년여 계실 때 그때 독서를 시작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87년대 후반에 그 시국 사건 변론 맡으면서 금서라는 거 국가보안법 위반 한 책들이 도대체 뭐길래 한 번도 그 나이에 살아올 동안 정말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내용들의 책을 그때 처음 눈을 떠서 이제 공부를 그때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두 분 다 공부 중독자들이 된 거예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배운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이렇게 교과 과정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아주 그냥 그 진절머리를 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분들 사정 때문에 이제 공부할 기회를 놓쳤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독서에 그렇게 심취를 하고 심지어 뭐 보고서 읽고 이런 것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다 공부예요. 그 전 대통령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올린 보고서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다 밑에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러서 자기들이 읽고 요약해서 보고하고 이랬지 직접 대통령이 보고서 하나하나를 김대중 대통령도 읽기 시작했어요. 재밌으니까. 읽는 거가 재밌으니까. 그게 다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밤새면서 읽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보통 보고서 올리면 새벽 한 2시 반, 3시에 댓글을 다십니다. 이지원에.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읽는 거예요, 보고서를. 그리고 5시에 늘 일어나시거든요. 잠을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구나.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그 시간에 술 먹고 이러면 정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 시간 보내고 이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대통령 높이 올라갈수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 호학 군주라고 그러잖아요. 세종도 그렇고 다 이 공부 좋아하는 군주들이 왕도 다 업적을 남겼지. 첫 번째 거기에서 얻는 어떤 지식, 통찰, 해안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분들이고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정보. 대통령 자리에 가면 당연히 정보가 다 오죠. 경찰에서 오고 옛날에 기무사, 뭐 국정원, 뭐 온갖 군데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통령 자리에 가기 전부터요, 되게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듣는 걸 이렇게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 동교동에 계실 때 아침마다 이제 기자들 거기 가서 아침밥 같이 먹고 뭘 듣고 이런 거 정보를 듣는 거 그런 거 되게 즐기고 하셨던 분들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만 해도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부담스럽고 하기 힘들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듣는 거,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낯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두 대통령 다 보면 제발 밥 먹는 시간을 좀 늘 만나는 사람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내가 좀 배울 게 있는 사람, 주제를 가지고 좀 밥도 먹자. 그래서 내가 좀 듣자. 그 주제에 관해서 그래서 사실 하루 일과 중에 밥 먹는 시간의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조찬부터 시작해서 가족들하고 안 먹어요. 뭐 듣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찬부터 시작해서 듣는 거죠. 어떨 때는 비서들하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비서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할 말을 늘 준비해 가서 뭐라도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말 들었을 때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제 그런 유형이 이제 뭐 반기문 장관도 그렇고 유홍준 장관도 그렇고, 유홍준 장관도 여기 오셨다던데.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정보성에 가까운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건 꼭 지식이 아니고, 제가 김우중 회장 모실 때도 해외 이렇게 나갈 때, 세계 경영할 때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시니까 옆에 누구 꼭 앉히라고요. 나 혼자 우두커니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올 선생도 앉히고, 신영복 선생도 앉히고,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에 목마른 분들이에요. 그런 정보에. 이 정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할 때 그 정보. 노무현 대통령도 수행비서 이렇게 앞에 타잖아요. 차 탈 때. 자네 뒤통수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하나. 내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수행비서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맨날 대통령 옆에 앉는데 늘 뭔가를 전해드려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두커니 이렇게 침묵 속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대통령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를 드려야 돼.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럼 김우중 회장 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우두커니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뭐라도 보고를 하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사장을 붙여가지고 공항에 있는 동안 누구 사장 와서 보고 드리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쓰게 해드려야 돼. 뭐라도 듣게, 정보를 얻게. 그 정보라는 게 무슨 뭐 계열사 동향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해외 어떤 동향일 수도 있고, 그런 정보. 두 번째가 그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제가 모신 분들은 산책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고독한 시간을 즐겨요. 그 시간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성찰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난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을 저에게는 이제 연설문에 넣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되게 생각을 혼자 하는 걸 내가 그분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설문 구술을 해줄 때, 아, 저런 생각을 평소에 하는구나. 되게 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 그 조각들을 막 꿰맞춰 보는 생각. 이것저것을 막 연결해보고 이렇게 결합해보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가는, 그림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만드는 거, 아니면 레고 블럭 같은 걸 꽤 맞춰가지고 생각을 만드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연상입니다. 연상.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막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또 그분들 생각을 만드는, 또 하나 생각을 만드는 것은 뭔가에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에 몰입하는, 그걸 막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양극화라는 주제 하나를 놓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연상도 아니고 결합도 아니에요. 그 하나의 주제를 깊이 막 파고 분석하고 해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거 얘기한다면 자문자답입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해요.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자기가 묻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내 생각은 이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한테 구술을 할 때도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 혼자 막 이렇게 물으면서 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내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은 계속 자기가 묻고 자기가 막 대답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연상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혼자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생각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과관계를 따져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꼭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3가지, 5가지로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은 3가지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5가지야. 아 이거 하면은 5가지 혜택이 있어. 5가지 장점이 있어. 이렇게 꼭 숫자로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3번째로 그분들이 이제 생각을 마지막 4번째가 경험입니다. 경험. 이 4가지가 다 그분들의 말과 글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왜 그분들이 독서 광이고 메모 광이고 늘 생각하는 걸 즐기고 누구한테 이렇게 듣는 거, 정보를 얻는 거를 즐기냐? 말하고 글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이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은 다른 게 아니고요. 뭐 과거의 어떤 기억도 있고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 경험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그분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를 즐기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것을 기꺼이 하는 분들이에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에요. 5번이나 죽을 뻔 했는데 그걸 기꺼이 맞닥뜨려서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실패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 뭔가를 많은 걸 얻었던 분들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니까 더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는 거에 대한 값어치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민주주의의 핵심은 재도전의 기회를 갖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의 선물이다. 유일하게 민주주의만이 진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이긴 사람이 질 수 있다. 그런 제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다. 이긴 사람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 사람을 위로하고, 진 사람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고 나는 다음 도전의 기회를 갖고 그 진 거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민주주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잘 뒷받침하려면은 반드시 복지가 필요하다. 패자 부활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탕을 만들어 줘야 도전할 거 아니냐, 시도할 거 아니냐. 아니 저도 한번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재기의 기회, 역전의 기회, 부활의 기회가 있으니까 도전할 테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두 바퀴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저는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두 바퀴로 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보완이 돼야 되고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걸 아셨던 것 같고, 그게 따지고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선상에서 계속 그거를 더 강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두 분의 어떤 개인적 경험에서 전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다 재기의 기회를 가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결국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도 없고 그거를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나라가 정말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가 풍성해요. 이야기도 이제 주로 실패하고 뭐 거기에서 극복한 이야기들이죠. 그것들이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 이야기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도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실패를 하고도 이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생각 이 네 가지가 저는 그분들의 이 말과 글의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저는 말 잘하고 글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9년 전부터는 그분들 따라서라기보다는 그 길밖에는 없더라고요. 책 읽고 공부하고. 근데 또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 저도 사람 안 만났거든요. 직장 다닐 때 사람 만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고, 안 만나도 되는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바쁘다 그러고 뭐 핑계대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듣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 많이 하고요. 아침에 반신욕 할 때 많이 하고요. 하루에 한 번 산책하면서 생각 많이 하고요. 카페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아서 생각 많이 하고요. 혼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이런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자존감도 낮고 그런 거 무서워하고 다 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뭐 승진 대상자가 됐는데 이제 과장에서 차장이 올라가는데 대상자들 교육에 들어오래요. 이 교육 과정을 미리 받아보니까 3분 스피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면 다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어요. 차라리 승진 않고 말지 나는 3분 스피치 못한다.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진짜. 그렇게 모든 걸 이렇게 피했어요. 피하고, 근데 또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안쓰러워, 동정도 하고요, 쟤는 내 적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다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처신이 직장생활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적이 없었어요. 내가 튀지도 않고 없는 것 같이 사니까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위에 상사들께 되고, 지가 티를 안 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티를 안 내고 상사의 대신에 보호를 받고 상사가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에서 더 나는 그게 더 필요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위험하고 저는 그걸 피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드러내니까 상사들은 더 좋아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포터를, 뭐 대통령 글을 쓴다는 게 다 그런 거죠. 내가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티를 안 내고 늘 그게요. 누구 위에 글을 쓰거나 뭐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럴 때는 그 위에 분이 그걸 받으려면 얘가 절대 지가 한 거라고 아닐 거라는
완벽하게 내 작품으로 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나중에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그래 내가 한 거잖아. 스스로 그냥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건을 내가 뭔가를 글을 쓰건 생각을 만들었건 그거를 이거 제 겁니다 하면서 제가 해봤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되죠. 그 물건을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대통령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싶어도 보면 좋으면 그래 내가 얘기했었지. 아니 어디거나 다 걸려요.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신문에 어떤 증상 같은 거 몸에 어디 나쁘다 증상 보면 다 나하고 관계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 나 암 아니야? 증상이 다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 잘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제 말하기,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준비가 되면요. 거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연습해야 된다. 연습하는 건 써보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지식, 들은 정보, 생각난 거 그거를 말해보는 겁니다.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거 해보지 않으면 내가 안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써야 될 때 그게 나오질 않아요. 갖고는 있지만 그걸 실전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 연습 맨날 하듯이 실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써먹어 봐야 돼요. 그게 저는 이제 아내에게 늘 산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갈 때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거든요. 오늘 또 여기를 좀 같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너무 졸리고 그러면 이제 운전도 바꿔서 하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늘 같이 다녀요. 그럴 때 뭐 하겠어요, 차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연습해보는 거예요, 말을. 그 연습해서 말해본 것은 글로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운전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말을 하는데 내가 기억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글로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다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 이 메모가 글쓰기 연습입니다. 어쨌든 메모를 하는 게 지금도 이렇게 메모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내 말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잖아요. 내 말에 그 어떤 뭐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거나 어디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글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지식 같은 것을 뽑아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 들으면서 그 중에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게 저는 글쓰기 연습이고, 그래서 이런 연습이, 그러니까 메모와 말하기, 뭔가 말동무가 있어서 이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연습 상대가 저는 있어야 된다. 말을 잘하려면. 그리고 그 상대에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된다. 연습을. 그게 이제 높은 자리에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잘할 수밖에 없죠. 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너무 뒤에 늦게 오면 대부분의 시간 다 버리고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말문이 터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말동무를 갖고 말을 해보는 거하고 메모해보는 거, 글쓰기 연습. 이제 요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글을 써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글을 써야 될 경우에는 결국 저는 시간의 힘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힘으로. 그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주시고요. 시간의 힘으로 쓰는 방법 첫 번째는요. 시간을 다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글을 쓰려면 말은 시간을 안 내도 할 수 있지만 글은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제가 보신 분들은 글 쓰는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일과 중에 글 쓰는데 글을 고치고 나한테 구술해주고 그거에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썼을걸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 전후로 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밤에 늦게까지 고치셨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만큼 그렇게 시간을 글 쓰는데 할애하지는 다른 대통령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예 시간을 안 내죠. 써주는 대로 읽거나 그런 거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을 내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글재주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남보다 한 2배 씁니다. 2배 쓰면요.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하고 자료 열심히 찾으면 아는 거 별로 없어도요. 들은 거 별로 없어도 시간만 투입을 하면 써지는 게 글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어차피 이제 시간을 투입할 때 좀 효율적으로 저는 투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글이 잘 써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 심야에 잘 써지는 분도 있고 새벽녘에 잘 써지는 분도 있고 저는 언제 잘 써지냐면 자투리 시간에 잘 써집니다. 글을 안 써도 되는 시간에 글을 쓸 때 잘 써집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기 싫다가 시험 끝난 날 공부할 때 기분 좋잖아요. 공부가 잘 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제는 다 남들 놀 때 왠지 막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공부가 막 너무 재밌고 잘 돼. 시험 기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기차 타고 온다 그러면 그 기차 타고 그건 이동하는 시간이 글 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노트북 해놓고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그런 때 잘 써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보통 뭐 7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지금 자는 시간인데 그때 글을 쓰면 저는 아주 깨소금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요. 지금 글을 안 써도 되는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쓰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글이 잘 써지는 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감으로 쓰는 겁니다. 또 어떤 글은 저는 무조건 마감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써야 되는 거면 오늘 저녁 먹고 와서 쓰는 거죠. 왜 그렇게 쓰냐? 그때가 내 생각이 제일 무르익었을 때예요. 정말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위기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내 생각이 훨씬 발전해 있고 숙성돼 있다. 우리가 어디 종기가 나면 그거 아무리 짜도 안 나옵니다. 그게 골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푹 익었을 때 딱 꼭지를 따면 고름이 쫙 나오면서 저는 생각을 곰게 만듭니다. 그런 글쓰기 여러분도 이제 마감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디 연재할 때요. 저는 늘 연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9년 동안 어딘가에 연재를 했습니다. 어떤 연재할 때는 아예 원고리 없는 연재도 해왔고요. 그 연재할 때 저는 주로 마감 쓰기 합니다. 하루 전날. 그것도 몸에 붙으면 쓰게 되고요. 네 번째 방법은 마감과 정반대 방법입니다. 이런 글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나는 말로 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이거 한번 연설에 써먹어보자. 한번 정리해둬봐라. 혹시 내가 나중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지금 얘기해줄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요. 바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야 너 어제 얘기한 거 됐냐? 가져와봐. 그러시거든요. 그건 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아주 중요한 연설. 그거는 마감 때 하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미뤘다가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사고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되고 중요하고 큰 연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마감 없이 이렇게 툭 던지는 거, 그거는 저는 바로 내 자리로 와서 즉시 씁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방금 들었을 때가 제일 생생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걸 녹여서 쓰기 좋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를 딱 써놓잖아요. 그럼 안도가 되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찾을 때까지는.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좀 고칠 수 있죠. 그때 좋은 글이 나옵니다. 사람이 초조할 때 잘 써지는 글도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기본은 해둔 상태에서 OMR 카드 마킹을 다 해두고 그 다음 기본 점수는 이제 사지상담 25점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씩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씩. 그러면 이제 풀면 답이 3번이 나왔는데 마킹한 데 가보면 4번에 마킹돼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고칠 때. 그렇게 해서 고쳐가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죠. 하나를 써놓고 고치는 걸로. 5번째는요. 저는 동시다발로도 씁니다. 동시다발로. 직장 다닐 때 저는 바탕화면에 늘 문서를 깔아놨어요. 문서가 뭐 3.1절, 광복절 경축사, 뭐 현충일 추념사, 뭐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뭐 4.19 뭐 쫙 깔아놨어요. 회사 다닐 때는 주제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바탕화면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우는 재미로 살았어요. 언젠가는 써야 되는데 그거를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그냥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는 어디에 넣으면 되겠는데? 혹은 뭐 대통령이 한 30분 얘기하면 하나도 안 버리고 30분 얘기를 다 찢어 발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버리지 않고 넣어놓는 거죠. 칼럼 하나 읽다가 요거는 여기다 넣고 요거는 저기다 넣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면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개 글을 준비해 가는 거죠. 여러 개 글을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효과를 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A라는 주제의 글을 쓰면은 A 관련된 막 자료를 찾다가 A만 취하고 B, C, D, E는 다 버립니다. 저는 안 버려요. B가 있으면 B에다 갖다 넣어놓고요. C에다 갖다 넣으면 언젠가는 B도 써야 되고 C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다 버렸다가 또 B 쓸 때 또 막 또 옛날에 버린 것도 찾고 또 B를 또 찾아요, 따로. 그러다 또 발견되는 다른 것 또 버렸다가 또 씻죠. 저는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 6번째는요. 이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글이라는 것은 가장 출발은 뭐 어휘에서 출발해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문단으로, 문단에서 이제 글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휘나 문장이 아니고 문단을 쓰는 걸로 글쓰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 글을 써야 되면 여러 개의 문단을 써야죠. 글을 쓰는 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문단, 단락, 짧은 글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짧은 글을 여러 개 써서 그걸로 연결해서 결합해서 글을 만듭니다.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통 한 권 쓰려면 꼭지 수가 한 5, 60개 글을 써야 돼요. 책을 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목차를 세우고 글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단편적인 꼭지 글들을 쓰는 거예요. 꼭지를. 근데 꼭지 하나를 쓰다 보면은 그걸 쓰는 과정에서 다른 꼭지가 또 주제가 생각이 나면 그 꼭지도 이제 예비를 해놓고 다음 꼭지는요. 새끼를 이렇게 쳐가면서 혹은 또 하나의 꼭지를 쓰다 보면 너무 길어져. 이건 이렇게 글이 기네? 그러면은 그걸 분할해서 다른 꼭지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꼭지를 늘리는 방법으로도 글을 씁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냐? 일단 하나를 쓸 수 있는 만큼 써요. 그리고 뭐 쓸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죠. 뭐 2-3줄? 이렇게 쓰면은 그거에다 계속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도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딱 문서 열고 생각나는 거 한두 줄, 2-3줄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눈덩이를 굴리듯이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글을 써요. 이때 그냥 살이 안 붙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3가지를
일을 합니다. 하나는 주제와 관련된 칼럼을 읽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튜브 강의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의 목차를 보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하면은 살을 붙일 것들이 생각이 나요. 칼럼을 읽으면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예스24 책의 목차를 보면서 아 요런 내용 붙여도 될 수 있겠네. 아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그러면 조금씩 야금야금 불려나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따박따박 분량을 써나가는 거죠. 일정하게. 저는 이제 그 방법은 거의 쓰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하루에 뭐 한 꼭지씩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A4 용지 뭐 반장 한 장을 매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하루 뭐 30분씩 글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가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써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근데 그런 글을 쓰려면 습관이 들려야 됩니다. 글 쓰는 습관이 매일매일 글 쓰려면 진도를 나가려면. 근데 습관이 들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 전에 자기만이 하는 어떤 의식, 루틴을 갖는 겁니다. 제가 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설가도 많이 나오고 음악하는 사람 뭐 여러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글쓰기 전에 하는 자기만의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씻는 게 글쓰기 준비입니다. 어떤 분은 와인을 한 잔해요. 어떤 분은 음악을 들어요. 어떤 분은 연필을 깎아요. 이게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깎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음악을 듣는 일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글쓰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 뇌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로 글쓰기를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글쓰기 모드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안경을 닦는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글쓰기 전에는 글을 안 써요. 글을 쓰기 싫으니까. 글쓰기 두려우니까. 계속 안경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그걸 하면은 알아요. 안경 닦는 거 다음은 글쓰기라는 걸.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리면은 이제 글을 매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저는 시간으로 글을 쓰는 것은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 60년 사는 걸 100년 살면 그 40년으로 60년 산 사람이 못 쓰는 글 그거는 뭐 양뿐만이 아니라 수준에서도 훨씬 나은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는 계속 내가 글 쓰는 걸 시도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오래 살면 된다. 건강 관리 잘하면 된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질문 좀 받고. 네. 네. 하나만. 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하다 보면 말은 되는데 말을 글로 옮기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을 또 말로 옮기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예, 예, 예. 거기에 작가님이 어떤 하시면 예. 옮길 수 있는 예. 노하우를 있을지. 예. 아까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말 같은 글이 좋은 글이고 글 같은 말이 좋은 말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녹음해서 글로 옮기면 그냥 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거기에 뭐 뺄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그냥 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이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냥 글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하면서 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퇴고를 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퇴고하지 않은 글이거든요. 말한 것을 이렇게 고쳐서 퇴고를 해야 원래 글이 되는데
이분은 퇴고를 한 상태에서 말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 평소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 정리를 평소에 이렇게 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분이 이제 글을 타는 걸 제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말이 계속 일관됩니다. 3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심지어 뭐 IT, BT, CT, NT, ST 순서까지 똑같아요.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예를 들 때 꼭 빌 게이츠와 손정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거나 이렇게 해서 들여보면 다시 원위치를 다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말이 곧 글이에요. 제가 연설문을 써드리면 그분은 이제 PC를 못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종이에 출력을 해서 종이를 갖다 드리면 쓴 걸 이제 거기에다 종이에다 고쳐주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 거기다가 고치시거나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제 드리는데 본인이 그걸 고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그냥 녹음을 해서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 카세트 테이프에 연설문을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주세요. 그거는 초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연설을 하세요. 그냥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시작할 때는 꼭 국군의 날 연설입니다 이렇게 그것까지 얘기하고, 또 옆에다 물어봐요. 이게 몇 분짜리야? 그러면 뭐 15분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뭘 쓰거나 이게 아니고 연설을 하세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받으면 사실은 그 시대에는 그분의 말을 이렇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감히 거기를 윤문을 한다든가 어휘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든가 이게 가능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말도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구도 감히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받아서 보면 고칠 데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글로 낭독본으로 만들어서 다시 드리죠. 그럼 이분은 절대 본인이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말도 절대 하질 않아요. 연설이라는 건 읽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세요. 준비된 연설을 읽는 게 청중에 대한 예의고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안 보고 다 구술을 해주신 건데도 읽으세요, 가서. 그래서 낭독본 형태로 이제 글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그걸 들고 가서 읽으시는데, 그때도 이게 들으면서 고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요, 구술을 늘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런 걸 안 하셨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내가 구술 해줄 테니까, 처음부터 이제 못 받아 적게 하세요. 그냥 들어라. 왜냐면 그분은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거든요. 정리된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말을 막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지금부터 이제 잘 받아 적어.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즉석연설을 이렇게 글로 옮겨보면은 윤문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이제 선생님들 그 자기 말을 녹음해서 한번 그 글로 풀어보시는 작업을 해보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진짜 글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다 지금 알아들으시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한 말을 전북일보에 그대로 기고문 형태로 낼 수 있는가? 택도 없습니다. 글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은 되는데 이게 글이 안 된다. 이게 약간의 이제 벽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말을 더 이렇게 정제하고 이렇게 계속 돼서 김대중 대통령 수준이 되는 게 그게 가까이 가는 게 글이 되는 말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이렇게 말해봤다가 다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문장을 다시 만들거나 단어도 뭐라고 이렇게 발전해봤다가 발달? 도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분도 이제 진화해가는 저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수준이 되면 그냥 말이 글이 되는 수준이 되면 말은 하는데 글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극복이 가능한 거죠. 또 이제 글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글은 이게 말은 즉흥적이잖아요. 글은 고칠 수도 있고 생각해보고 쓸 수도 있고 근데 말은 그냥 바로바로 해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상대가 있죠. 글은 독자가 바로 없고 근데 말은 듣는 사람이 앞에 눈앞에 있잖아요. 그걸 또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말이 또 글은 되지만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막 순발력 있게 뭐가 안 나오는 분들 이거 같이 뭐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글은 되지만 말이 안 돼.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글은 되는데 이제 말이 안 된다. 말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되게 글은 되시는 분들이 말이 안 되면 글을 주로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가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한다던가 말 시키지 말고 전화하지 마 제발 내가 카톡으로 할게.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 전화를 하면 말을 해야 하잖아. 말을. 우리 아들이 그래요. 막 화를 내요. 카톡을 하고 카톡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말이 더 두렵고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보면 뭘 써서 보내라고 그러면 야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야 그냥 말로 할게. 그런 분들은 계속 말로 보는 걸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글 쓰는 거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말은 되는 분이 글은 또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을 많이 해보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5년차 때 그러시더라고요. 리영희 선생의 길이 있고 김대중 선생의 길이 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길을 가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영희 선생은 글은 되는데 말이 잘 안 돼. 김대중 대통령은 글보다는 말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리영희 과를 가고 싶다며.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퇴임 후에는 글을 쓰고 싶은 거야. 책도 쓰고 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재임 중에 뭐 말로 시달렸죠. 많이 시달렸고 뭐 말실수 뭐니 막 그래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막 그런 설화가 많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혼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제해서 내보내고 싶으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걸 못할 상황이 됐죠. 그랬을 때 마지막 남긴 글에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내가 글을 쓰려고 이 퇴임 후를 기다리고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국민께도 봉사하고 내가 역사에서 내 역할이 그거였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는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럼 그냥 살 이유도 없다. 거기 마지막 그렇게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를 거기다 그렇게 쓰셨죠. 마지막 남긴 글에 그 몇 줄 안 되는 글에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이 말은 그분에게는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저는 알죠. 리영희 선생 같이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러면 살 의미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자기 말을 다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책 쓰려고. 글 쓰려고. 여러분 본인은 말을 할 때 생각이 잘 난대요.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막 놀래. 야, 자네 이런 문장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카피라이트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막 자기 말에 막 자기가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기록으로 안 남겨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써먹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모든 말을 다 녹음해달라고. 밥 먹을 때 하는 말 잠꼬대 빼고는 그래서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윤태영 선배가 진짜 고생했죠. 그걸 다 녹음하고 그게 지금 글로 안 풀리는 게 대부분이죠. 다 가지고는 있어요. 녹음돼 있는 걸 다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분량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지원을 만든 것도 그거예요. 모든 글을 거기다가 이지원에 다 5년 동안의 기록을 넘겨서 그것만 갖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 자기가 썼던 글, 보고받은 글들을 거기 한 군데 다 모아놨으니까 그거 카피만 하나 해오면 그거 보고 이제 나중에 책도 쓰고 글도 쓸 수 있잖아요. 말도 필요하고 글도 필요하잖아요. 글은 이지원에 넣고 말은 녹음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지원 그걸 뭐 가지고 뜯어가 버렸다고 이명박 시비를 걸었잖아요. 처음에 청와대 걸 다 들고 나가 버렸다고. 온라인으로 다 보고받고 대통령이 거기다 피드백 주고 그게 다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지원이라는 게 청와대뿐만 아니라 부처 공무원들이 거기로 다 올려주면은 대통령이 그걸 다 직접 보고 거기에 커멘트를 달고 의사결정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걸 하는 시스템이에요. 직접 와서 뭐 보고를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대통령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날짜 잡고 뭐 회의 잡고 이게 되질 않잖아요. 근데 이지원상으로는 뭐 장소 시간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언제든 올려놓으면 대통령이 짬 날 때 들어가서 보고 다 결정을 빨리빨리 내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기록도 대통령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이제 다음 후대 이제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갔다고. 원래요 이지원이라는 그 온라인 기록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카피해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의 법적 해석이 없던 거예요. 한 번도 대통령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남긴 기록은 자기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대통령이 그래 왔어요. 종이 기록이건 뭐건. 아니 자기가 남긴 기록을 자기가 볼 수 없으면 뭐하러 남기겠어요. 안 남겨도 되거든요. 대통령 기록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불살로 버릴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다 그렇게 했어요. 안 남겼어요. 꼬투리 안 잡히려고. 다음 대통령 와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봐버렸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기록을 봐버렸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남기겠어요, 기록을. 기록을 안 남기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새칠로 계속 리셋하는 5년마다 갈아엎고 그러면 그게 국정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뒤에 사람이 본다 그러면 안 남기죠. 그리고 자기가 볼 수 없는 기록이면 남기겠어요. 자기가 갖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남긴 기록을. 그러면 서울에 와서 보면 돼요. 근데 봉화에서 그렇게 내려갔던 대통령이 없었어요. 매번 어떻게 서울에 와서 봅니까? 그거를 볼 수는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카피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들고 나가 버렸다고. 청와대가 깡통이 됐다고.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기록비서관을 잡아가 버렸잖아요. 구속. 그래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놓은 거예요. 다시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제 글 못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도도 가다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예. 뭐 한 분만 더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시죠. 35살
박사 황우삼이라고 하는데요. 뭐 나이까지 예, 밝히시고. 대화를 강의를 들으면서 예. 궁금한 게 예. 이제 저희 뉴스에서 이제 대통령님들 이렇게 그 정상회담 같은 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일본 쪽 그 총리를 만나든 다른 각 그 대통령을 이렇게 만날 때 예.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막 나라의 뭐 이런 경제가 달라지고 그럼요. 이 협상이 달라지잖아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 많고 말로 직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 말투나 이런 제스처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도 다 코치를 받고 하시는 건지 궁금했고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대화를 하러 가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내가 무슨 말부터 이 사람하고 대화를 네. 해야 될지 이 사람한테 내가 딱 요구사항을 먼저 딱 네. 팩트 있게 말을 하고 그다음 네. 풀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는 건지 아니면 돌려서 비법을 자꾸 하면서 마지막에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팁이 있으면 좀 예, 알려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상회담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순방을 갈 때 대통령이 보통 1년에 한 6, 7번 순방을 나갑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12달 중에 최소 한 달 이상 해외 순방을 나갑니다. 모든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5달 이상 거의 6개월 정도가 해외에 있는 거죠. 그럼 나가기 전에요. 하루를 온통 비웁니다. 하루를 완전히 비워요. 그래서 그 순방 계기별로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연습을 엄청 해요. 하루 종일. 어떤 대통령 만나면 첫마디를 뭘 꺼내고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을 때 내가 뭘로 받고 이 시뮬레이션을 다 해봅니다. 참모들 놓고 그 전문가들까지 와서 그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답변 이렇게 요걸 진짜 노무현 대통령 충분히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말할 필요 없이 두 분 다 열심히 했어요. 그 연습을.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는 분, 그분들이 되게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분들인데 순발력도 있고 진짜 잘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도 한미 그 전화 통화할 때 절대 즉석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 전략적으로 짜여진 그 이것대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철저하게 공직자들, 외교부 관료들 말을 듣습니다. 외교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요.